국제수지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하나의 거래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대변과 차변에 2번 기록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변과 차변의 값이 항상 같다. 무슨 이야기인 거는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이 있고 어떤 거래가 있으면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래가 한 번 차변에 기록되면 반드시 대변에 한 번 기록되고 또 대변 쪽에 한 번 기록이 되면 차변 쪽에 또 한 번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차변의 값과 대변의 값이 항상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거래를 가지고 이 최종적인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값이 같다고 해서 균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부분의 자율적 거래의 균형을 국제수지 균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모든 대외 거래는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적 거래는 가격, 소득,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고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과 수입을 더하고 빼고 한 이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돈을 자본 도입으로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쪽이 자율적 거래가 되겠고 이 수출과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보정적 거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수지표에서 위쪽에 위에 위치한 항목일수록 자율적 성격이 강하고 아래에 위치한 항목일수록 보정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수지표가 수많은 항목이 이렇게 분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위에 있을수록 자율적 속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거래가 뭔가는 상품 거래거든요. 그 상품 거래에서 더하고 빼고의 흑자냐 적자냐가 바로 우리가 무역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역수지에다가 서비스 수지 이걸 합한 것이 경상수지가 되겠고 그 밑에 항목이 자본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적 거래로 가장 자율적 속성이 강한 것이 우리가 흔히 무역수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이 경상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대체적으로 물론 직접 투자나 이런 것은 자율적 속성이 강하고 증권 투자에도 뭐 자율적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경상수지에 비해서는 이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자본수지는 보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제수지 균형이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경상수지 균형을 우리가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박스에 보면 국제수지 흑자는 언제나 좋은가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우리가 흑자라는 것은 지출이 소득보다 더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벌었는데 지출을 80만 했을 때 20만큼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국제수지 균형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흑자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소득이고 이게 지금 지출인데 자기가 번 것보다 더 적게 지출했을 때를 흑자라고 하는데 왜 이 흑자를 사람들은 선호하는가 하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흑자를 선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소비를 하면 우리 후생 수준이 증가하고 저축을 하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유보하는 것인데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갖다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듯이 이 국제수지 흑자라는 것도 현재의 지출보다는 미래의 지출을 선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대외 자산이고 이게 경상수지인데 순대외 자산,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증가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순대외 자산의 증가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실물 부분에서 국제수지 흑자,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 흑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달러가 유입됐을 때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유입되죠. 이 달러의 유입이 우리의 순대외 자산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 한국의 사례를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국제수지표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미 누락 이 항목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실제로 2018년 이 숫자를 보면 764.1은 플러스니까 우리가 경상수지가 이 해에 흑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금융계정이 이 플러스가 된 것은 이 해에 금융계정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네 개를 다 합하면은 항상 이쪽에 수지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속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상품 수지 이게 이제 무역 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상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적 속성이 강한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였는가 보면 무역 수지는 플러스니까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경상 수지가 흑자다 그러는 것은 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 네 개를 합한 거래에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왔다. 달러 유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을 보면 직접 투자가 이렇게 된 것은 244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일까요? 직접 투자 유입일까요? 이것은 직접 투자가 우리가 해외에 더 많이 했으니까 유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투자도 이게 플러스가 된 것은 우리가 외국에 많이 했느냐 외국이 많이 했느냐를 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외국으로 더 많이 했다. 우리가 증권 투자를 외국에 더 많이 했다. 외국 증권이나 회사채를 더 많이 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자산은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준비 자산은 이 위의 항목 그러니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에서 수많은 거래들이 다 종료된 뒤에 외환이 유입됐는가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준비자산이고 이 준비자산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에는 준비자산이 플러스 174라는 것은 이 해에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이만큼 유입됐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실제로 그러면 이 준비자산의 변화가 외환 보유액의 변화와 같아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변화가 파란 선은 외환 보유액의 그 해의 변화분 이 준비자산은 1년간의 국제수지 변화에 의해서 국제수지표에서 나타나는 준비자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외환보유액의 변화하고 준비자산의 변화가 거의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국제수지 변화가 이 외환보유액의 변화하고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불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은 그 나라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비축하는 이유는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